반민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독립운동가 고 김상덕 선생의 장남 김정육 씨.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던 중국에서 지내야 했고 일제 탄압을 피해 다녔던 아버지는 집안 형편을 돌볼 수 없었기에 가족들 모두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3살 난 막내 여동생이 중국에서 세상을 떠났던 날, 어린 딸의 시신을 안고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막내가 갑자기 죽어요. 진단 결과 굶어서 죽은 거예요. 3살짜리 보고 복숭아, 무슨 당근 이런 거 먹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김상덕 선생이 6.25 전쟁 중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뒤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예라는 명예 대신 빨갱이 가족이라는 비난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취직하려고 그러면은 신원 보증서가요. 그 신원 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했어요. 했더니 담당 직원이 발행 불가로 나옵니다. 납북자는 빨갱이다 이렇게 빨갱이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수입이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90살인 김정육 씨는 5년 전 독립유공자 혜택을 받아 지금의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주해 오기 전까지 일생 대부분을 막노동과 신문 배달 등을 하며 월세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항일 무장투쟁에 동참했던 독립운동가 김동삼 선생의 손녀 김복생 씨. 김 씨의 할아버지도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김 씨 역시 어려운 형편 탓에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평생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지금도 20제곱미터 8평짜리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자신의 삶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독립유공자들이 3대가 망한다는 원인이 있어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독립하다니까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못하고 매일 그 일경에 쫓아다니려고 생활도 어렵고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세라는 게 뭐라도 알아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출세를 하겠어요. 독립유공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43%가 중졸 이하의 학력이었습니다. 반면 일제 치하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친일 세력과 그 후손들의 삶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일제야 친일 반민족 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했고 1,006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발표해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이 명단을 기록한 정부 보고서는 지금도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1,006명의 명단엔 조선 동아일보의 창업주를 비롯해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명문 사립대의 총장, 해방 뒤에도 정관계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조상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기록이 이뤄졌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뉴라이트와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은 거세졌고 윤석열 정부에 와서 극에 달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을 대형 일장기를 들고 점거한 뒤 위안부는 자발적 성매매라고 모욕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성매매 여성 동상을 전국 지천에 155개, 155개나 깔아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는 한반도 정책을 병참 기지화한 사실보다 일제의 공업 정책이 해방 후 한국 경제의 바탕이 되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인식을 교묘하게 보여줬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독립운동가들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색깔론을 씌워 공격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승률 1%도 안 되는 그 무장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우리가 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혀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인물들이 정부 요직에 진출했고 대표적 무장 독립 투쟁 영웅인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과거에 친일을 했고 그다음에 독재에 협력을 해서 자기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들이 역사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걸 끊임없이 만회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왜곡하거나 아니면은 해석을 굉장히 이제 고약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인데 그건 아마 끊임없이 되풀이될 겁니다. 극우 세력의 공격 탓인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독립운동에 대한 폄하와 역사 왜곡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 재헌헌법에 의거해 시작됐던 반민특위의 친일청산. 이승만 정권은 헌법에 의거해 출범한 반민특위를 반공 논리를 앞세워 무력으로 주저앉혔습니다.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게 아니라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자고 주장하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이 친일파한테 거꾸로 청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쭉 이어져 온 거죠. 그리고 광복 80년이 되는 해를 불과 며칠 앞둔 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력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내세웠던 명분 역시 반민특위를 해산시켰던 이승만과 비슷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12.3 내란 사태의 법률적 단죄 국면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단죄의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역사적 정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는지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해방 직후 좌절된 반민특위의 교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공권력을 불법으로 동원해가지고 사실은 반민특위 무장대, 그러니까 특경대 무장을 해제시킨 거는 사실은 헌법을 파괴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직후에 벌인 헌법 파괴 행위가 제대로 반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8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재현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